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 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스크바에서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레빈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브론스키는 물론 안나까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키티가 울분을 토하고 부인의 눈물을 본 레빈이 정신을 차린 장면까지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레빈이 집으로 돌아간 직후에 안나에게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레빈이 집에 가자 안나는 홀로 남아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레빈이 집에 왔을 때 그의 호감을 사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또 바라는 만큼 충분한 호감을 샀는데요. 레빈뿐 아니라 누구의 호감이든 살 수 있는 자신인데 왜 브론스키는 이런 자신 옆에 있지 않고 밖을 돌아다니는가 하는 생각이죠. 브론스키가 왜 야시빈이 도박하는 모습을 보겠다고 집에 오지 않는지 갈수록 불만이 쌓여갑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집에서 홀로 남아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자신이 가엾고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던 차에 브론스키가 약속보다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 그와 또 싸우고 싶은 자신도 알 수 없는 악의를 느끼며 그에게 시비를 겁니다. 브론스키 역시 이에 질세라 냉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 보는데요. 안나는 이때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고 슬픈지를 아냐고 호소하며 눈물 짓습니다. 그러자 브론스키는 안나에게 곧장 무릎 꿇고 그녀의 불행을 지우기 위해서라면 자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죠. 이에 기묘한 승리감을 느낀 안나 역시 기분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데요. 브론스키는 안나에게 승리감을 줄 수는 없다는 듯 이전보다 더 냉정한 표정을 짓죠. 안나는 그런 브론스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불행을 언급하는 일이 무척이나 위험하고 또 쉽게 꺼내서는 안 되는 무기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녀 사이에 사랑 이외에도 싸움을 부추기는 악의 혹은 악령의 실제함도 명백히 느끼죠. 한편 레비는 도시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는지를 느끼며 잠에 빠져듭니다. 돈을 흥청망청 쓰고 술을 마시며 불과 얼마 전까지 아내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사람들과 무의미한 친교의 시간을 보내고 왔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다른 고통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도 잠에 든 그는 잠시 깨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다시 잠들고 아침에 키티가 자신을 깨우는 소리에 깹니다. 키티에게 산통이 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키티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순수하고 고결한 빛이 띄어 있습니다. 레비는 서둘러 출산 준비를 위해 의사 표토르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부르고 약국에서 아편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산통이 와도 출산은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에 레비는 불안해하죠. 이때부터 짧지 않은 페이지에 레빈이 느끼는 불안과 초조 그리고 공포가 아주 자세하게 서술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다가 갈수록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런 느낌은 독자인 저의 느낌일 뿐만 아니라 레빈 주변인들이 느끼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두 초조한 레빈을 바라보며 안심시키려 애쓰고 또 조금은 동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레빈에겐 지금 키티의 상황에 둘째 형 니콜라이가 병원에서 임종할 때의 모습이 겹쳐 보이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설명을 읽으니 레빈의 초조함이 조금은 이해되었습니다. 더불어 톨스토이가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한 생명의 최후를 오버랩시키며 이 두 사건을 관통하는 감정적인 흐름을 그려내려 함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키티의 출산이 시작되는데요. 키티는 격통에 시달리며 전에 본 적 없는 얼굴 표정을 짓고 낸 적 없는 고성을 냅니다.
레비는 반쯤 미쳐버린 채로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니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당장 끝나기만을 빌죠. 그러고서 기어이 키티는 순산하는데요. 그녀는 건강한 아들을 낳는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레비는 다시 자신에게 익숙한 과거의 한 공간으로 돌아온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 새로이 생긴 한 생명체, 자신의 아이에게는 불편함을 느끼는데요. 이후로 아이에 대한 낯섦과 이질감이 꽤 자세히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각은 사실 자신에게 생긴 이 아이가 자신의 새로운 약점임을 무의식적으로 깨달은 점에서 비롯된 감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의 자그마한 몸짓들에서 느끼는 행복들이 이 불안감에 뒤덮여 있을 뿐 레비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하죠. 한편 이제 이야기는 오랜만에 스테판의 그것에서 그려지는데요. 이전에 부인의 명예의 숲을 팔아 목돈을 준 게 언제나는 듯 또 돈을 흥청망청 써 수중에 돈이 없는 그가 현실적으로 겪는 난관이 조금 그려지고 또 그가 더 많은 수입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한 조직의 이사 자리를 청탁하고 다니는 모습이 간단히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청탁의 대상 중에 그의 매저이던 알렉세이도 있었는데요. 물론 앞부분에서는 청탁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히 나오며 둘의 정치적인 성향을 그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후 안나의 이혼 이야기가 진짜 본론이라 할 수 있겠죠. 스테판은 청탁과 함께 안나의 부탁으로 이혼을 얼른 해달라고 알렉세이에게 거듭해 요청합니다. 청탁 이야기에서는 엄격하고 기계적인 태도를 보여주던 알렉세이는 이야기의 주제가 이혼으로 넘어가자마자 낯빛이 창백해지며 어딘가 말라버린 듯한 태도를 보이죠. 스테판의 간곡한 요청에 그는 이틀 뒤에 확답을 하겠다고 하죠. 그런 스테판은 곧바로 리디아 부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웬 프랑스인이 손님으로 와 있는 걸 확인하는데요. 뜬금없이 종교적이며 신비주의적인 느낌을 보이는 랑도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리디아 부인이 그를 숭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스테판은 이 모습들이 우스꽝스럽게 그지없다고 여기는데요. 오늘의 독서는 331페이지로 조금 뜬금없는 전개까지 읽으며 약간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책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용 전개가 이해가 좀 되지 않기도 해 자료를 좀 조사해보니 랑도라는 인물의 등장은 톨스토이가 당대의 러시아에 만연해 있던 유럽인에 대한 동경과 신비주의적이며 오컬트적인 숭상을 비판하려고 삽입한 부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이를 우스꽝스럽게 풍자하는 캐릭터로는 스테판만한 인물이 없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스테판은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실리적이며 그런 동시에 이 판을 깨지 않을 만큼의 사회성을 갖춘 인물이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오늘의 독서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